판결가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때 가서 판결문을 다 들고 가가지고 강제로 두들겨 패거나 장기를 갖다가 팔아버린다. 이런 건 그래서 계약이 깨지고 싸움이 나는 건 원하지 않은 거니까 원하지 않은 건 국가가 해결하는 거야. 원하는 건 상황을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해서 관리소장님으로 활동을 하시는 훌륭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교시입니다. 자, 법인은 이제 감독기관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감독기관 감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감사가 임의기관이죠. 이사는 두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감사는 둘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고 가르쳐 놓으시고 감사를 두어야 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니까 감독기관이 매일처럼 눈 뜨고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민법상 법인이죠.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감사를 둘 수가 있다. 그러나 상법상 영리법인은 감사는 필수기관입니다. 따라서 감사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든 비영리 재단법이든 임의기관이다. 임의기관 가르쳐 놓으시고 따라서 감사는 대표기관이 아니고 감독기관이죠. 감독기관이니까 감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또 감사는 대표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의 직무상 불법행위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감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이 불법행위로 책임지는 게 아니고 사용자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어떤 것을 하느냐? 자, 1호에 보시면 법인의 재산 상황을 조사, 감시, 보고하게 됩니다. 또 이사가 업무 집행을 제대로 했는지 조사, 감시, 보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 상황이라든가 업무 집행 상황에서 부정이 있거나 또는 불비가 있었을 때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빼먹는 것이고요. 불비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은요. 주무관청에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무관청에 보고하기 위해서는요.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이 감사는 암행어사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감사는 대내적 감사 업무 집행은 이사와 달리 공동 집행이 아니고 각자 단독으로 감사 업무를 집행을 하는 것이고 이때 감사는 대표기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정과 불비를 눈감아주게 되면 법인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니까 감사는 선관주의가 적용이 된다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기관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사원총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원총회를 딱 우리가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요. 사원총회라고 하는 것은 사원 전원이 모여서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이죠.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에만 있는 것이고 재단법인은 사원이 없으니까 재단법인은 사원총회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원 전원으로 구성이 되는 최고 의결기관이죠. 최고 의결기관이고 이러한 사원총회는요. 매일같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모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설기관이 아니고 이거는 필수기관으로서 비상설기관이죠. 그래서 상설기관은 아니고 매일같이 모일 수는 없지만 반드시 모여야 되고 두어야 되기 때문에 필수기관으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원총회가 모이는 소집 시기에 관해서 통상총회하고 임시총회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자, 조문부터 보셔요. 제69조 통상총회. 통상총회는요, 정기적으로 모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단법인의 이사는 이사 동그라미 쓰고 통상총회의 소집권자는 이사가 되는 것이지 감사라든가 사원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모이는 통상총회는 이사가 소집권자가 되는 거예요. 매년 1회 이상, 매년 1회 이상이죠. 매년 1회에 하나요? 그러면 안 돼요. 한 번 이상은 반드시 모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제70조 임시총회입니다. 임시총회는요. 말 그대로 비정기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1항에 보시면 사단법인의 이사는 이사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그래서 이사는 정기총회, 그러니까 통상총회죠. 정기적으로 모이는 통상총회의 소집권자가 될 수도 있고 임시총회도 소집할 권한이 있어요. 근데 또 누가 소집하죠? 아까 봤던 감사도 주무관청에 보고하기 위해서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느냐? 5분의 1 이상 사원들이 그 필요하다고 인정이 됐을 때 이사에 대해서 임시총회를 갖다가 소집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요걸 갖다가 우리는 소수사원권 그래요. 자, 그래서 2항에 보시면 정관에 별도의 정족수가 없었을 때에는 민법은 총사원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해서 청구했을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정족수는 정관으로서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사가요. 그 소집용을 딱 받아들이지 않고 이주가 경고하게 되면 그 사원들이 법원에 가서 그 목적사항을 제시해서 스스로 허가받아서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원들이 와서 임시총회를 따라 소집 요구, 소수사원권 행사를 했을 때에는 이사가 받아들이면 이사가 소집권자가 되는 거고요. 이사가 거부했을 때는 2주가 지났을 때 사원들이 스스로 소집할 수 있다는 걸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총회의 종류는 정기적으로 모이는 통상총회가 있고, 이때의 통상총회는요, 그 소집 시기는 정관으로 정할 수가 있고, 정관의 정함이 없으면 총회 결의로서 정할 수가 있고, 총회 결의가 없으면 이사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총회는 이사라든가 감사라든가 5분의 1 이상 사원들이 소집 요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요, 이러한 총회의 소집 절차에 관해서는 임의 규정이니까 정관의 규정이 있으면 정관 규정을 적용을 합니다. 우리 사단법인에 있어서 사원총회는 총회 소집일 3주 전에 서면으로 도달시켜야 된다 그러면 3주 전 서면으로서 도달시켜야 돼요. 근데 이러한 소집 절차에 관해서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우리는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 그랬죠. 민법은 총회에 관한 거 소집 절차에 정관 규정이 없으면 총회 소집일 일주일 전에 발신만 해주면 된다.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요. 139쪽에 보시게 되면 총회의 권한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총회의 권한은요, 다른 기관, 그 다음에 임원이라든가 대표기관이라든가 이러한 기관에다가 위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항을 결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원총회가 모든 고유 의사를 갖다가 결정할 수 있는 의결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원총회의 고유 권한이니까 이거는 정관으로 박탈시킬 수가 없어요. 따라서 사원총회가 있으면 시끌시끌하니까 사원총회를 아예 처음부터 안 두겠다. 또 사원총회가 갖고 있는 고유 권한, 의사결정 권한을 사원총회가 행사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행사하겠다. 이거 전부 다 무효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소수사원권 행사, 임시총회 소집 권한이죠. 그 다음에요, 결의권, 찬성 반대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사원 개인의 고유 권한입니다. 고유 권한이니까 그 사원들의 동의가 없이 정관으로 박탈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사원들이 동의를 갖다 해주게 되면 소수사원권이라든가 찬성 반대 의결권, 결의권 행사는 이거는 정관으로 박탈하는 게 가능하죠. 동의가 있으면 박탈할 수가 있고 동의가 없으면 박탈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러한 총회가요, 찬성 반대 의사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결의 방법을 해야 되느냐. 일단 총회가 유효하게 성립해야 되겠죠. 유효하게 성립하고 나서 결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사원총회 결의가 되기 위해서는요, 총회가 성립이 돼서 일단 토론부터 해야 됩니다. 총회의 성립은요, 정관의 별도의 머릿수가 존재하지 않으면 두 사람 이상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 성립은 두 사람 이상이 대화하면 됩니다. 근데요, 이때 총회를 통해 가지고 결의 찬성 반대가 되기 위해서는 머릿수가 필요하죠. 일반 결의는요, 총사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사원 과반수의 결의권 확보죠. 그래서 총사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사원 과반수의 찬성에 따르면 안 돼요. 출석 사원들이 다른 사람 표를 갖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원들이 사원총회 소집에 응해서 찬성 반대 결의를 해야 되는데요. 총회 소집 통지를 갖다가 받고 나서도 해외에 있거나 병원에 입원을 했거나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민법은요, 서면 통지도 가능하고 대리인 출석도 가능해요. 근데요, 이때 서면 통지를 갖다가 해서 서면으로 이렇게 찬성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 야, 내가 너한테 권한을 줄 테니까 네가 내 표결권을 행사를 해, 결의권 행사해. 그러면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표를 갖고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요, 머릿수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결의는 총사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사원 과반수가 갖고 온 결의권 과반수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일반 결의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결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140쪽에 보시게 되면 결의의 성립 나와 있죠. 둘째 줄에 보시면 특별결의라고 하는 건 중요한 걸 찬성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 특별결의는요, 정관 변경하고 임의 해산 결의 두 가지가 있어요. 정관 변경은 단체 규칙을 뜯어고치는 거죠. 단체 규칙은요, 뜯어고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거는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고요. 임의 해산 결의는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원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사원권은요,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에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죠. 공익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자익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익권은 단체의 공공 목적을 위해서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출석해서 찬성 반대할 수 있는 결의권, 임시총회를 따라 소집할 수 있는 소수사원권, 그 다음에요, 업무 집행 또는 감독권이 있어요. 업무 집행이라고 하는 이사가 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감독권은 감사가 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익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익권은 사원 자신,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죠. 그래서 시설물이라든가 설비 이용권이라든가 이익배당 청구권이라든가 잔여재산 분배 청구권이 있는데요.
이러한 이익배당 청구권과 잔여재산 분배 청구권은요, 민법상 비영리법인에는 없고 영리법인에만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청산을 거쳐서 남겨진 잔여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이때는요, 우리가 나눠 갖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투자의 개념으로 한 게 아니니까. 그럼 이때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청산을 거쳐서 남겨진 잔여재산이 있으면 이때는 누가 가져가느냐? 정관으로 정한 자가 가져갑니다. 근데 정관으로 정한 자도 없고 정하는 방법 절차도 없다고 한다면 그때는 유사한 목적으로 전부 다 처분이죠. 이때 처분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때는 국고귀속입니다. 국가귀속이라든가 국고귀속 다 똑같은 말이고요. 이때 국고는 한국은행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요. 이러한 공익권이 됐던 그 다음에 자익권이 됐던 이걸 갖다가 합쳐서 사원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민법은 민법 제56조에 사원권은 양도상속을 금지한다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원권은 양도상속이 금지가 되는데요. 이 금지 규정은 임의 규정이라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민법 규정에서 양도상속을 못한다고는 하지만 정관에다가요. 우리 사단법인이라든가 우리 비법인 사단에 있어서는 사원의 지위를 양도도 할 수 있다. 상속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양도상속 허용 규정을 두게 되면 그 규정은 유효가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원의 지위가 소멸하게 되면 당연히 사원권도 소멸하겠죠. 그 다음에 법인의 주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법인의 주소는 한 줄로 정리합니다. 법인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의 주체이기 때문에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기준점 주소가 있는데요. 법인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등기를 하게 되면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법인의 주소지. 그 다음에 법인의 정관 변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법인의 정관 변경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 법인 단체의 규칙을 갖다가 우리가 정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인의 정관 변경은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이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단체의 규칙을 갖다가 변경하는 건요. 동일성을 유지를 해야 돼요. 단체의 동일성을 벗어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단법인의 정관이 있죠. 사단법인. 자, 이 사단법인의 정관인데요. 사단법인의 정관은요. 그 사원들이 살아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사원들이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자유롭다.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요. 그 정관 변경의 본질적 한계를 벗어났을 때만 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예외적으로 정관 변경이 안 되는 것은요. 본질적 제한입니다. 본질적 제한. 그래서 정관 변경이 아니고 법인을 새롭게 창설하는 행위가 되는 게 있어요. 어떠한 경우냐? 두 가지가 금지가 되는데요. 사단법인을 재단법인으로 바꾸는 거. 이거는 동일성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재단법인 설립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거는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을 영리 사단법인으로 바꾸는 거. 이것도 허용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자유롭게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두 가지는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사단법인을 재단법인으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요. 비영리 사단법인을 갖다가 영리 사단법인으로 바꾸는 거, 이건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의 정관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면 그 목적도 절차에 따라서 변경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요.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 금지 규정이 있어요. 정관 변경 금지 규정. 요 정관 변경 금지 규정도 요 규정도 전원의 찬성을 갖다가 얻어서 요걸 전원 100%의 찬성을 갖다가 얻어서 요것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이죠. 이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인데요. 재단법인은요. 설립자가 만들어 놓은 거죠. 설립자가 만들었으니까 설립자 말고 다른 사람이 그 재단법인을 손대는 것은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설립자가 만들어 놨으니까 다른 사람이 손댈 수가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정관 변경이 허용이 되죠. 예외적으로 정관 변경이 허용이 되는데요. 이때도 원칙적으로 설립자가 정관을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관 변경 방법, 요 변경 방법이라든가 변경 절차를 갖다가 두었을 때에 한해서 변경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설립자가 정관 변경 방법을 갖다가 두었을 때 한해서 바꿀 수가 있는데요. 변경 방법을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변경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설립자가 정관 변경 방법을 두었을 때 한해서 변경할 수 있다. 이 표현 맞는 겁니다. 그러나 변경 방법을 갖다 두지 않았을 때는 예외적으로 뭘 바꿀 수 있느냐? 예외적으로
설립자가 변경 방법을 두지 않았을 때는 이때는 그 재단법인의 목적과 자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목적과 요 자산을 갖다가 보존, 즉 목적 달성을 위해서 경미한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 요것을 갖다가 변경할 수 있다. 우리가요, 그 정관, 그래서 법인이 정해놓은 그 목적 달성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는요. 목적 달성이 목적이니까 목적도 손대지 못하고 자산도 손대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 경미한 사항만 변경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때 재단법인의 정관 요 목적 달성 자체가 불가능했을 때 재단법인을 갖다가 설립을 했는데요. 그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면 할 일이 없는 거죠. 목적 달성 자체가 불가능했을 때에는 그 재단법인은 해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산을 갖다가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이때 해산을 하게 되면 이때는 공익을 담당하거나 재산을 갖다가 국가가 분해시키는 거니까 바람직하지 않죠. 따라서 해산을 갖다가 원칙으로 해주는데요. 이때 해산이 바람직한 게 아닐 때에는 설립자의 취지를 참작하고 그 설립자가 그 재단법인을 갖다가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설립자의 취지를 참작하고 그 다음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갖다가 받아서 목적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도 변경을 할 수가 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이러한 재단법인은요. 그 본질 자체가 재산이죠. 따라서 그 재단법인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재산이 증가해서 편입이 되거나 그 다음에 감소해가지고 처분이 됐을 때에는 전부 다 정관 숫자가 바꾸는 거니까 정관 변경에 해당하게 되죠. 따라서 재단법인이 기본 재산을 갖다가 받는 것도 정관 변경 주무관청의 허가가 되는 것이고요. 기본 재산을 갖다가 처분해서 줄이는 것도 정관 변경이 되는 거니까 전부 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기본 재산일 때 정관 변경이 되는 것이지 기본 이외의 재산일 때는 정관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재단법인에 있어서 소모품이 들어왔습니다. A4 박스를 갖다가 10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정관 변경 뜯어 고칠 일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으로 설립자가 변경 방법을 두었을 때 한해서 바꿀 수가 있고 변경 방법이 없을 때는 목적 달성을 해서 목적과 자산은 손대지 못하고 경미한 걸 바꿀 수가 있고 목적 달성 자체가 불가능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해산이지만 예외적으로 재산이 있고 공익을 담당하면 설립자의 취지를 참작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갖다가 받아야 된다. 주무관청이지 법원의 허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때 목적도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요. 기본 재산이 증가가 됐거나 편입이죠. 그 다음에 처분이 돼서 감소가 됐을 때에는 정관 변경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관 변경은요. 사단법인은 사원총회 결의로서 변경하는 것이고 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없으니까 사원총회 결의 밟을 필요가 없죠. 어쨌든 간에 재단법인이 됐든 사단법인이 됐든 이 정관을 갖다가 변경을 하게 되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변경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변경을 하고 나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때 허가는 자유재량 행위로서 본질적 허가가 아니고 인가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인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니까 정관 변경에 대해서 주무관청이 허가를 안 해주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설립 허가는 소송으로 다툴 수가 없지만 정관 변경은 이거는 소송으로 다툴 수가 있다. 왜? 인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과서 보시면은요. 법인의 소멸 144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법인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인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이 돼버리면 정리하고 재산을 갖다가 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요. 이 법인을 갖다가 완전히 소멸시키는 절차를 갖다가 법인의 소멸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법인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인의 소멸. 이걸 따고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법인의 청산이라는 말을 쓰죠. 법인의 청산이요. 그럼 이때 법인의 청산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이때 법인이 쭉 활동을 하다가요. 해산 등기를 하고 청산사무를 종결을 하죠. 청산사무 종결. 청산사무가 종결이 되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까 청산사무 종결 이후 3주 지나게 되면 3주 이내에 청산종결 등기를 합니다. 청산종결 등기. 자, 그래서 해산 등기 시부터 청산사무 종결까지가 법인의 청산입니다. 따라서 해산 등기가 있다고 해서 법인의 권리 능력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요.
청산사무가 종결이 됐을 때 법인의 권리 능력이 소멸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때 청산사무가 종결이 되면 자연인의 사망과 똑같으니까 이때 사망과 그 효력이 똑같다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청산사무가 종결이 됐다는 것, 이것을 갖다가 주무관청이라든가 이렇게 관계부처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죠. 이 청산 종결 등기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걸 사망신고 그러는 거. 이걸 갖다가 보고적 신고 그러죠. 따라서 청산 종결 등기가 됐을 때 법인의 권리 능력이 소멸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미 청산사무가 종결되면 심장이 멎었으니까 법인의 권리 능력은 청산사무 종결 시 소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법인이 해산을 갖다가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갖다가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재산을 갖다가 정리하는 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청산이라는 말을 쓰고, 해산 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법인에서 여전히 권리 능력, 행위 능력, 불법 행위 능력을 갖다가 인정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법에 대해서 권리 능력, 행위 능력, 불법 행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법인의 해산 사유가 있습니다. 법인의 해산 사유는요, 공통 해산 사유가 4가지가 있죠. 공통 해산 사유, 사단법인이 됐든 재단법인이 됐든 목적 달성이 되거나 목적 달성이 됐을 때, 또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했을 때. 자, 그래서 목적의 달성과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면 할 일이 없으니까 법인은 해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속한 존립 시기 및 해산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 존립 시기 및 해산 사유가 발생이 되면 약속대로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채무 초과가 돼서 파산 신청이 됐을 때, 채무 초과를 이유로 법인의 파산 신청이 있게 되면 파산 신청. 그 다음에 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가 됐을 때,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를 하게 되면 이때도 법인의 해산 사유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할 일이 없을 때, 약속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 채무 초과가 돼서 파산 신청이 됐을 때, 설립 허가가 취소가 됐을 때.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사유는요, 반사회 질서를 따라 저질렀거나 목적 범위를 벗어났을 때죠. 그 행위를 따라 저질러서 취소가 됐을 때 비로소 청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반사회 질서 행위라든가 목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해서 바로 해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이때 채무 초과를 이유로 파산 신청이 됐을 때는 민법이 아니고 파산 회생에 관한 법률 파산법이 적용된다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이렇게 4가지 공통사유가 있는데요. 사단법인에만 특유한 제도가 2가지가 있죠. 사원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사원총회 결의로서 해산을 했을 때, 이거는 사단법인에만 특별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145쪽에 보시면 해산 사유는 1번과 2번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법인의 청산에 관련된 규정은요, 그래서 공정성을 갖다 기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성이라든가 공정성을 기해야 되고, 어느 한쪽을 딱 편들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청산에 관한 규정은 전부 다 강행 규정이고, 청산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해산 등기 이후부터는 주무관청이 감독하는 게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감독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해산 등기 전까지는 주무관청이 감독을 하는 것이고, 해산 등기 이후 청산으로 들어가게 되면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법원이 감독한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청산에 관한 규정은 전부 다 강행 규정이고, 민법 청산에 관한 규정과 다른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은 전부 다 무효입니다. 청산법인도 권리 능력, 행위 능력, 불법 행위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해산 등기만 가지고 법인의 권리 능력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청산법인도 청산의 목적법인에서 권리 능력 인정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산법인이 청산 전, 즉 해산 등기 전이죠. 해산 등기 전 적극적 사업을 했다가 다시 부활시키는 건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146쪽에 보시면 청산법인의 기관입니다. 청산법인도 법인이니까 당연히 대표기관이 있고 감독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의결기관이 있습니다. 청산법인의 대표기관은 청산인이죠. 그 다음에 사원청의 의결기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감사가 있다고 한다면 감독기관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단지 이사라고 하는 명칭은 쓸 수가 없어요. 이사는 활동 중인 법인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해산 등기 전까지는 이사라는 명칭을 쓰지만 해산 등기 이후에는 모든 걸 정리하기 때문에 이사라는 명칭을 못 쓰고 청산인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따라서 청산법인도 대표기관으로서 이사가 존재한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청산법인의 대표기관은 어디까지나 청산인입니다. 청산인은 대외적으로 대표권이 있고 그리고 대내적으로 청산사무를 집행을 하겠죠. 그럼 이때 청산인의 선임과 해임이 문제가 되는데요. 청산인은 누가 되느냐? 원칙적으로 해산 당시 이사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요, 해산 당시 이사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전에 정관으로 정해놓으면 정관으로 지정한 사람,
그 다음에 정관으로 정함이 없으면 사단법인은 사원총회를 선임할 수가 있고, 근데요 기존에 이사를 갖다가 청산인으로 두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서 선임할 수도 있고,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서 법원이 선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청산인이 되는 것은요, 정관으로 정해놓거나 총회 결의로서 뽑거나 해산 당시 이사가 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거나 이해관계인 청구에서 선임하는 경우가 있다. 네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청산법인의 대표기관은요, 어떠한 업무를 갖다가 수행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각종 등기, 그 다음에 각종 신고 다 하는 겁니다. 왜냐면 관공서 뛰어다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채권 신고를 갖다가 공고를 통해서 독촉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청산인은요, 취임하고 나서 2개월 이내에 적어도 3회 이상의 공고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청산인으로 취임이 됐습니다. 내가 2달 되기 전에 적어도 3회 이상 공고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청산법인에 대해서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들은 신고를 하세요. 이렇게 신고를 갖다가 독촉을 해야 돼요. 이때 신고기간을 주는데요. 신고기간은 적어도 2개월 이상을 주는 것이고, 이 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서 주는 것이니까 단축하는 것은 허용되지가 않고,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강력적 사유가 있다고 해서 더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반 공고를 통해서 독촉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 공고는 반드시 필요적 표시사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당신들이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신고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일반 공고를 따게 되면 다 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들이 있으면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 대해서는요, 개별 통지를 내줘야 돼요. 이때 개별 통지를 냈는데 그 채권자들이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청산에서 제외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들한테는 개별적으로 통지도 해야 되고, 그분들이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공고와 달리 개별 통지에는요, 신고하지 않으면 돈 못 받습니다. 청산 제외는 표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채무 변제가 되는데요. 신고 기간 중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고 기간 줄게요. 그래서 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선착순으로 온 사람한테 선착순으로 변제하게 되면요, 나중에 채무 초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고 기간 중에는 신고만 받는 것이고 접수만 받는 것이고 변제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이때 채권을 갖다가 신고를 했는데 날짜가 이미 지나가고 있더라. 그러면 기한이 도래해서 날짜가 지나가고 있는 채권들은요, 그래도 변제하지 못하고 연체이자 지연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거예요. 이때 신고기간이 끝나게 되면 당연히 변제를 해야 되겠죠. 신고기간이 끝났을 때 변제를 하게 되는데요. 불확정한 채권이라든가 조건부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법원이 선임한 감정평가인이죠. 평가를 받아서 변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청산인이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남겨진 잔여재산이 발생이 됐습니다. 잔여재산은요, 정관으로 정한 자가 가져가는 것이고, 정관으로 정한 자가 없거나 방법 자체가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때는 그 법인의 본래 목적과 유사한 목적으로 전부 다 처분해야 돼요. 이때 유사한 목적으로 처분한다는 얘기는 그 목적과 비슷한 용도로 다 써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다 써버려야 되는데요, 이때 처분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면 그때는 국고 귀속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잔여 재산을 갖다가 남겼는데요, 청산에서 제외가 된 청산 제외 채권자가 왔을 때에는 그때는 잔여 재산이 있을 때 무조건 인도 청구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잔여 재산이 발생이 됐고 그때 청산 제외 채권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산 제외 채권자는요, 인도되지 않고 귀속 권리자가 가져가지 않았을 때에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변제를 하는데 채무 초과가 있다. 그러면 지체 없이 파산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법인의 등기가 나와 있습니다. 법인의 등기는 여러 가지 등기가 있죠. 설립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변경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등기가 있고, 해산 등기가 있고, 여러 가지 등기가 있는데요. 설립 등기하고 변경 등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설립 등기는 최초에 하는 것이고, 이때 설립 등기 사항은요, 목명사설 존재 출이라고 그랬어요. 목적과 명칭. 그 다음에요, 사무소 소재지, 그 다음에 설립 연월일, 그 다음에요, 존립시기 및 해산 사유, 재산의 총액, 그 다음에 출자 방법, 그 다음에 이사의 성명과 주소, 이사의 대표권 제한. 앞글자만 따서 목명이라고 하는 신문에 사설이 존재하는 제목이 출이이라고 그랬죠. 목명사설 출이이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때 설립 등기 시에 설립 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없던 권리 능력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모든 법인에 있어서 이 설립 등기는 창설적 효력, 그래서 자연인의 출생과 똑같다. 성립 요건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그 바뀐 내용을 갖다가 태도 고치는 변경 등기가 있게 되면 그 변경 등기는 어디까지나 대외적으로 주장하기 위한 효력이죠. 따라서 변경 등기는
등기를 했다가 해야지만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한테 대항할 수가 있고, 이때 변경 등기를 했다가 하지 않으면 선악을 불문하고 이때는 어떻게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자, 그래서 선악을 불문하고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변경 등기입니다.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변경 등기는 대항 요건이다. 대항 요건이고, 설립 등기는 성립 요건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요, 법인의 감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법에 의해서 권리 능력을 부여받은 단체이기 때문에 국가 감독이 원칙입니다. 국가 감독이 원칙인데요. 이때 국가기관은요, 주무관청이라고 하는 게 있고 법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해산 등기 전까지는 주무관청이 감독을 하죠. 그러나 해산 등기가 있게 되면 청산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때는 주무관청이 아니고 법원이 감독한다는 것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법인에 관련된 문제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인에 관련된 문제 우리 선생님들이 적어도 3번 이상 반복해서 풀어보세요. 문제 몇 개 안 됩니다. 그 다음에요, 157쪽에 보시면 법인 이후에 나온 게 뭐예요? 바로 권리의 객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연인과 법인이라고 하는 권리의 주체를 했다고 공부를 했죠. 그래서 권리의 주체 나오면은 그 권리의 주체가 무엇을 대상으로 했느냐, 그것이 바로 권리의 객체입니다. 자, 그래서 이 권리의 객체는요, 권리마다 다 다릅니다. 이 권리의 객체는 두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권리의 객체를 우리는 권리의 대상이다라고 합니다. 이 권리의 대상은요, 권리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권리의 객체는 그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아주 다양하니까 이것을 갖다가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권리의 객체는요, 종류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통일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 권리의 객체가 아주 많은데요, 고작 물건에 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은 물건만을 갖다가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게요. 민법 총칙은 권리의 객체를 물건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물건만 권리의 객체가 될 수가 있고, 다른 것들은 권리의 객체가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편의를 위해서 물건만 통일시켜 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157쪽에 보시면 도표가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와 있어요. 이 도표 별표해 놓으시고, 물건은 원칙적으로 물건을 대상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권리가 물건의 객체가 되는 게 있어요. 지상권과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되고요. 지상권과 전세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들은요, 권리 질권으로서 질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은요, 특정인 갑이 특정인 상대방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거니까 이때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 형성권은요, 해제, 해지, 취소, 상계, 면제, 추인, 최고, 철회와 같은 것들이니까 그 해제, 해지, 취소, 상계가 대상이 되는 법률 관계가 권리의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성권의 객체는 일종의 법률 관계입니다. 해제되기 전의 계약 관계, 그 다음에 취소되기 전의 법률행위 관계. 그래서 형성권이 대상이 되는 것은 법률 관계이다. 그 다음에 항변권 있죠. 항변권은 상대방이 청구권 행사를 통해서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못하겠습니다. 못해드리겠습니다. 청구권 행사가 있을 때 이러이러한 이유로 못하겠습니다. 거절하는 게 항변권이기 때문에 이때 항변권의 대상은요, 상대방의 청구권 행사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연기적 항변권이 됐던 영구적 항변권이 됐던 청구권 행사가 있을 때 항변권 행사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무체재산권,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 다 같은 말이죠. 이러한 지식재산권은요, 정신적 창작물을 따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허라든가 발명이라든가 실용 신안이라든가 상표라든가 디자인과 같은 거, 소설과 같은 거,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은 거, 그 다음에 음악 저작권과 같은 거, 이런 게 전부 다 정신적 창작물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격권이 있습니다. 인격권은 자기 자신이에요. 나 자신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갖다가 우리는 인격권이라고 하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성명이라든가 얼굴, 초상이라든가 이름, 명예라든가 생명이라든가 신체에 대한 거, 이러한 것들이 바로 내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인격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권리의 객체가 될 수가 없는데요, 인격권은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친족이라고 하는 건 가족이죠. 가족 그 지위를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내의 지위, 남편의 지위, 자녀의 지위, 부모님의 지위, 이러한 것들을 갖다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친족권이고요. 상속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요, 피상속이 남겨놓은 상속 재산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표는 우리 선생님들이 가급적 잘 읽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러한 물건에 관한 규정을 또 두고 있는데요, 민법 총칙은요, 그럼 물건에 관해서는 어떤 규정을 두고 있느냐? 물건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죠.
그래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라고 하는 물건의 정의 규정을 98조에 두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을 말한다. 그 다음에요. 부동산하고 동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죠. 그 다음에요. 주물과 종물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원물과 과실에 의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중심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158쪽에 물건의 의 나와 있어요. 이걸 또 정의 규정이라고 하고 우리는 가장 대표적인 유권 해석 가운데서 입법 해석이라는 말을 씁니다. 본법에서 말하는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본법은 민법이죠. 민법에서 말하는 물건은요. 유체물이든 무체물이든 관리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물건의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물건의 요건은요. 유체물도 물건이 될 수가 있고 형체가 있는 물건이죠. 그 다음에요. 무체물도 물건이 될 수가 있는데요. 유체물이든 무체물이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관리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관리 가능성. 이 관리 가능성은요. 나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독점성을 말한다 그랬어요. 독점성. 또 다른 말로 베타성이죠. 베타성. 따라서 형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 가능성이 없는 해달별은 당연히 물건이 아니고 사람도 물건이 아닙니다. 신체의 일부는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을 땐 물건이 아니지만 신체의 일부는 사람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면 이거는 물건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신은 물건으로서 매장의 대상이 되는 특수한 물건이죠. 그 다음에 무체물로서 전기 기타 관리 가능한 에너지가 있죠. 이러한 에너지는 이거는 베타성으로 쓸 수 있으니까 전기도 베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당연히 물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기라든가 수력이라든가 원자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창고에 공급되는 냉기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물건이죠. 그러나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런 공기는요. 다 같이 숨쉬는 거니까 공기는 물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공기를 특정한 탱크 용기에다 담아가지고 신선한 공기입니다. 이렇게 그릇에 담아서 팔게 되면 그때의 공기는 또 물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타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따지는 거예요. 같이 기울여 놓으시고 그 다음에 159쪽에 보시면 이러한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신체의 일부가 아니고 신체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외계의 일부로서 독립된 물건이어야 되는데요. 이러한 물건은 원칙적으로 일물일권주의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물건은요. 원칙적으로 한 개의 물건에 한 개의 권리가 있어야 된다는 일물일권주의가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여러 개의 물건에 대해서도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물건 일부에 대해서도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외적으로 여러 개의 물건은 우리가 집합물이란 말을 쓰죠. 집합물. 그 다음에요.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도 권리를 갖다가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것들은요. 일물일권주의 예외로서 인정하는 것이고요. 여러 개의 물건에 대해서 권리를 인정한 사회적 필요성이 있거나 사회적 필요성. 그 다음에요. 공시 방법이 마련이 되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권리를 인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특히 우리가 기억을 할 것이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분필 절차를 거쳐야지만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필 절차를 거쳐서 필지를 쪼갠 다음에 즉 등기를 했다 여러 개로 나눈 다음에 이렇게 매매할 수 있어요. 따라서 토지의 일부를 단순히 매매할 수 있다면 안 됩니다. 매매는 법률행위 계약이니까 등기를 일단 넘겨줘야 되는데요.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돈 받았다고 해가지고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등기를 일단 넘겨주려면 반드시 필지를 나눠놔야 돼요. 그래서 분필 절차를 거친 다음에 매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용익물권 설정이 가능하죠. 용익물권 설정이 가능해서 토지가 크니까 일부만 빌려 쓰겠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해서는요. 구분지상권 설정이 가능하죠. 구분지상권은 상층만 빌려 쓰거나 지하만 빌려 쓰는 건데요. 이 구분지상권 설정은 가능하지만 구분소유권은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구분소유권은요. 한동 건물에 쓰는 말이에요. 건물에 쓰는 것이다. 자,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요. 저당권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저당권 설정은요. 독립된 등기부가 있어야 되는데요. 토지의 일부는 등기부가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죠. 따라 저당권 설정할 수가 없고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점유취득시효가 가능하지만 등기부 취득시효는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등기부 취득시효는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한동 건물 일부가 있죠. 아파트라든가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요 워낙 큰 것들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전부 다 갖고 있는 것은 돈 많은 사람은 가능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요 그 한동 건물 일부에 대해서 구분 소유권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구분 소유권. 그래서 한동 건물 일부는 구분 소유권을 갖다가 설정해서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동주택으로서 아파트를 갖다 이렇게 건축을 했다. 그럼 이때 아파트 건물은 하나잖아요. 하나인데 이걸 갖다가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돈 많은 이건이라든가 정몽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가질 수 있겠지만 돈이 없는 우리 사람들은 요걸 갖다가 구분지어 가지고 요것만 갖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구분 소유권이죠. 그래서 구분 지상권은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쓰는 말이고 구분 소유권은 건물에만 쓰는 말이다. 그러면 이때 요 구분 소유권을 갖다가 대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요걸 갖다가 용익물권 설정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 용익물권 설정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때 용익물권은 여치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지전이 있는데요. 건물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한동 건물 일부에는요. 전세권, 용익물권 설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일부에 대해서도 권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유동집합물이라든가 여러 개의 물건이 있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일물 일권지의 예외로서 이제 유동집합물이라든가 그 다음에요. 또 공장, 재단, 저당이라든가 광업재단, 저당 이러한 것들도 별도의 공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물건이라든가 여러 개의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이라든가 양도담보 설정이라든가 저당권 설정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뱀장어와 같은 거, 그 다음에 어미돼지와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은요 등기부가 없으니까 동산 양도담보 설정은 가능하죠. 그러나 우리가 광업재단이라든가 그 다음에요 공장재단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여러 개의 물건인데요. 별도의 법이 있으니까 성문법이 있으니까 공장재산 전체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광산재산 전체에 대해서도 이때 저당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때 광업재산이라든가 그러니까 광산재산이죠. 광업재단 그 다음에 공장재단 전체에다가 저당권 설정을 하게 되면요. 그 이후에 들어온 새로운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전부 다 저당권에 미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공장재산 전체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을 했더니 이것도요. 그 만들어진 재료라든가 그 다음에 만들어진 상품을 갖다가 판매하게 되면 또 다른 새로운 재료가 들어올 수 있고 또 새로운 공작기기가 들어올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때 뒤늦게 들어온 것들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없이 새롭게 들어온 거라고 하더라도 전부 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특정성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뒤늦게 들어온 것도 전부 다 경매의 대상이 된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고생을 하셨고요. 잠시 쉬었다가요. 161쪽에 보시면 민법상 부동산, 동산,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 어떤 것들이 출제가 되느냐 출제가 되는 것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